안녕하세요, 스킬스입니다. 네, 얼마 전 카페에서 오락부인님께서 MACD를 영상으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설명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처음 이 집 차트를 보는 걸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가장 첫 단계가 아마 보조지표 쪽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또 초창기 때는 그랬었고 여러 가지 보조 지표에 꽤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었고 파고들었었죠. 근데 이제 보조 지표는 보조 지표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관적으로 보기 편한 편리함 때문에 보조 지표에 처음에 이제 보조 지표를 먼저 시작을 보통들 하시는데 아주 높은 신뢰도 있는 진입 신호를 찾기는 좀 무리가 있다. 예, 보조 지표는 후행성이고 말 그대로 보조의 역할로만 써야 된다. 근데 보조지표에 이제 집중하시다 보면 메인 관점을 보조지표 위주로 두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각자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들, 거래의 힌트들이 여러 개 겹치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실 텐데 이 보조지표는 어떤 것이 됐건 가장 후순위에 둬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스타운님 강의에도 보면 항상 본질을 중시해라라고 하는데 저 역시 이제 같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꽤나 많은 공부를 하고 해봤지만 다시 뭐 기본기, 그러니까 로스타운님이 말하는 본질, 저는 이제 그걸 예전부터 기본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더라. 네, 하지만 이제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뭐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는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도 각자의 숙련이나 숙달에 따라서 뭐 활용 가치는 다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라. 본인 거래 기준 중에서 보조지표를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라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MACD를 이해하려면 이동평균선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보조지표 중에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파생돼서 나온 보조지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MACD라고 할 수 있어요. 이동평균선 개념을 먼저 보고 그다음 이동평균선의 장단점,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거래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MACD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에서는 뭐 이 보조 지표를 가지고 어떠한 거래 기법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본 개념 정도를 이해를 하시고 활용할 때 활용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원리를 알고 활용하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동평균선의 개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가격 급하게 만든다고 오타가 났네요. 가격 변화의 불규칙성을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변동성을 평균하여 선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동평균선 말 그대로. 그리고 어, 일정 기간 가격 변화에 평균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 추세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추세 추종 전략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반면 최근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추세 전환의 시점을 알려주지 못한다. 이게 캔들이 급등 급락 나오면 이평선으로는 따라가기 힘들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려고 단순 평균 외에 최근 가격에 어떤 식으로 가중치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평선 종류가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EMA, WMA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개념은 과거의 가격보다 최근의 가격일수록 미래의 가격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게 기본 컨셉으로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로 이동평균선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생성되는 원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계산 공식이라고 해도 되는데 SMA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5일이라고 해서 실제 일자 5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해당 차트 시간대, 그러니까 1시간이면 캔들 5개, 해당 차트 시간대에 캔들 개수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차트 경우는 캔들 5개의 평균값, 그러니까 5시간의 평균값이고 10분 차트 10분 차트 같은 경우는 캔들 5개 같으면 50분 50분의 평균값,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단순 SMA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말 그대로 캔들 5개의 평균값 나누기 5입니다. 그냥 보통 이제 이게 소스를 정할 수가 있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할 거냐, 해당 캔들의 시가를 기준으로 할 거냐, 종가를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는 캔들의 종가를 마감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값을 적용한 거를 선으로 쭉 연결해 놓은 게 단순 이평선입니다. SMA. 그리고 저는 SMA보다는 EMA를 주로 쓰는데, EMA 같은 경우는 그 최근 마지막 가격에 가중치를 좀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일 가격을 단순하게 더하는 게 아니고 5일 이평선 같으면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캔들이다 그러면 이전에 5개의 평균값들을 계속 누적해서 읽어내서 읽어내고 마지막 가격을 가중치를 적용해서 계산해 줍니다. 이게 어떤 식의 결과를 나타내냐면 뒤에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음, 단순히 이렇게 SMA가 이렇게 가고 마지막에 급등 캔들이 나왔을 때 SMA 같은 경우보다 EMA가 약간 이제 최근 가격 기준으로 보면 약간 반응이 좀 빨라요. 요런 이유 때문이죠. 그걸 계속해서 장단점, 평선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장점은 큰 추세를 한 번에 파악하기 쉽다. 한눈에 딱 보면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추세 판단의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추세가 전환되는 건지, 추세 판단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추세가 전환되는 건지 일시적인 조정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 이평선이. 뒤에서 이제 차트를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평선은 항상 이제 추세 매매라는 타이틀이 붙는데 어, 추세가 확실히 나온 장에서는 이동평균선을 저도 이제 거래에 활용을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그 다이나믹 지지 저항으로 활용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 추세 판단의 신뢰도, 그리고 이게 추세 전환인지 일식 조정인지 구분하는 근거, 그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 포지션 진입에 수익이 날 때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만 수익이 이제 매수해서 수익이 잘 나다가 이제 눌림목이 오면 좀 불안해지죠. 얘가 이제 혹시나 하락으로 전환돼서 손실을 보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하락에서 되돌림이 오면, 매도로 수익 내고 있다가 되돌림이 오면 또 마찬가지 또 심리가 흔들리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이평선을 보면 얘가 추세 전환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 추가 거래 내지는 이제 진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단기 추세 반영이 늦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급등 급락 캔들이 나오면 이평선은 이제 이 장대 양봉 같은 거 나오면 이평선은 이 캔들이 완성된 이후에 평균 가격에 반영이 되어서 이평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죠. 속도를, 가격 변동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죠, 이평선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타이밍이 늦다, 한마디로. 그리고 변동성이 작은 종목,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작은 종목, 하루에 몇 틱 안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에서는 이평선으로 거래를 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장단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평선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 세 가지가 있는데, 배열, 이거는 이제 추세의 방향이죠.
보통 이제 이거 기준은 이제 세 개의 이평선을 씁니다. 단기, 중기, 장기 세 개의 이평선 또는 이제 그 이상의 이평선을 놓고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에 따라서 추세의 방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30에서 45도 사이로 가느냐, 이제 10도, 20도 이렇게 완만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추세의 강도가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간격,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기, 단기, 중기, 장기, 이평 간의 이 간격, 이격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추세는 오래 갈 것이다 라는 추세의 지속성, 이런 거를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배열이 만들어졌고 이제 추세장이 확인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 장기의 이평선 자체를 전체를 지지 저항 영역으로 활용합니다. 뒤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골드 차트인데 19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었죠. 그리고 지금 이 이평선은 아마 5일, 20일, 40일 선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평선 배열이 정배열이다, 역배열이다 만들어지려면 순서는 당연히 여기서 배열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정배열이죠.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만들어져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것이고, 반대로 이제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역배열이 만들어지면 하락 추세가 어, 나오는 거죠. 이 배열이 만들어지는 순서는 이평선을 유심히 보시면 단기가 먼저 중기평을 뚫습니다. 그리고 단기가 장기평을 뚫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추세가 계속 지속되면 중기가 장기를 뚫어요. 그러면서 정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강해지면 이 기울기가 지금 괜찮죠. 기울기가 이 정도 각도가 나오면 추세가 강하다는 거고, 가면 갈수록 이 중기장기의 간격이 탄탄해집니다. 넓어집니다. 그러면 이 추세는 오래 갈 것이다. 추세 전환되기 직전에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모이겠죠. 단기 추세, 단기 평이 끌어내리는 거죠. 평균값을 계속 누적해서 그려가니까. 네, 그럴 때 보면 일단 추세가 확인됐을 때 평선으로 추세 거래를 할 때는 가장 강력한 보조지표라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때 이 중장기 이평의 간격을 보는 거죠. 기울기랑 간격. 얘가 지금 기울기가 살아있고 간격이 이제 넓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추세 전환보다는 단순 눌림목일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그러면 이 이평선을 뚫고 들을 때마다 매수의 기회로,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제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면 이 기울기가 무너지죠.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무너지고 중장기의 간격이 좁아듭니다. 이때는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면 익절을 하시든지 뭐 청산을 하시든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확실히 이게 추세장에서는 이평선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추세장에서는 눌림목 매수, 되돌림 매수, 눌림목 매수, 되돌림 매도 할 때 이평선을 꺼내놓고 봅니다. 평소에는 이거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이 캔들이나 파동의 움직임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는 게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깔려 있으면 눈이 어지럽습니다. 네, 이평선을 활용한 거래 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평선은 추세장일 때만 꺼내서 봅니다. 그것도 이제 지지저항으로서, 이 중장기의 이 영역 전체를 지지저항으로서 활용을 하는 편이죠. 어, 추세장을 항상 따라 붙습니다. 추세장에서 이동평균선을 지지저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의 차트를 찾아야 된다. 이제 배열이 완성된 것, 그러니까 추세가 뚜렷하게 잡힌 차트, 그리고 기울기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죠.
추세가 정배열, 역배열이라고 해도 추세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흐르면 이거는 이제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기, 장기, 이평의 간격이 넓다. 요때보다는 요때쯤 거래를 하는 편이죠. 네, 여기까지 확인이 된다면 요때는 사실 실시간으로 보면 실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판단하기가 완전하게 판단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오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뚫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으로 거래할 때는 배열이 확인되고 기울기가 좋고 간격이 어느 정도 확인될 때 이때쯤 때부터 이제 되돌림 올 때마다 매도로 계속 대응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때는 아주 진짜 좋아요. 이평선이. 자, 요거도 아마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요 예제에서 쓴 이평선은 5일선은 사실 의미가 없고 캔들만 봐도 평균값보다는 이 캔들 자체를 봐도 뭐 구분이 되는 거니까 5일선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를 21선으로 놓고 장기를 41선으로 놨습니다. 제가 추세가 좋게 나올 때는 20, 42평을 주로 이렇게 이 영역 전체를 지지형으로 많이 놓고 씁니다. 물론 이제 깊게 들어올 경우에는 이 다음 이평선 예를 들면 뭐 20, 40, 그 다음 61선, 121선, 뭐 241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41선이 돌파되면 그 다음에 61선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지지받는지 저항을 받는지 그런 거를 볼 거고 또 그 다음 선을 볼 거고 그 다음 선을 볼 거고 단 기본은 기울기가 확인이 돼야 되고 이 간격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동일합니다. 결국 이게 지난 차트로 보면 이게 단순 되돌림이었다라고 확인이 되지만 되돌림이 올 때 이 기울기나 간격들이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이제 추세 전환 내지는 횡보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보통 차트 보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추세 나오고 나서 전환되기 직전에 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진 않죠. 이렇게 횡보가 나오죠. 횡보 나온 다음에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다음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배열, 역배열이 확인되고 기울기가 좋고 간격이 넓을 때는 아주 추세 추정 매매에 아주 최적화된 보조 지표다. 네,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는 이제 반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추세가 이제 기울기나 배열들이 무너진 상태 그리고 추세가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박스권을 만들면서 서로 이제 중장기가 배열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오르락가락 할 때 이때는 이제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죠. 이평선 기준에서 보더라도 이때는 이평선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평선은 추세 매매 때 아주 강력하고 횡보 때는 이평선이 전혀 쓸모가 없죠. 그러면 이때는 언제를 기다려야 되냐? 이 박스권이 탈출되고 추세가 잡히기 시작할 때, 배열이 완성될 때, 그리고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다가 박치 솟아 오를 때, 이때부터 이제 거래를 해나가면 되죠. 이때는 아주 강한 추세라서 지금 5일 평선을 딛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한 번은 조정이 오거든요. 조정이 꽤 깊게 들어온 모습인데 아직까지 기울기가 살아있는 편이죠. 그리고 이 간격들이 완벽하게 무너지지가 않았죠.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매수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제가 예전에 이제 낮은 차트에서 15분 차트, 5분 차트 이런 데서 거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가능을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요 부분이죠. 예, 이럴 때는 이평선으로는 거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열이 확인이 안 되고 기울기, 간격 이런 것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평선으로 추세 매매는 불가능하죠. 이거 차트를 좀 볼까요? 차트를 보고 MACD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쓰는 이평선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썼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을 1시간 이하 차트로 보니까 이게 제가 주로 쓰는 20일, 40일 선을 자꾸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정해 놓은 거는
20, 40, 60, 120, 240 EMA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 좀 복잡해가지고 보기가 뭐 쉽진 않은데, 제가 이제 앞에 설명에서 드렸던 것처럼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보기 편하려고 만든 건데 최근에 좀 수정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컬러를 넣었는데 제가 쓰는 걸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 컬러를 제가 세 번째, 다섯 번째 컬러 적용해 놨거든요. 그래서 얘를 20일, 40일 이렇게만 놓고 두 개만 살려볼게요. 두 개만. 20일, 40일 선만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5일선은 이 캔들만 봐도 그냥 읽히기 때문에 캔들을 선차트로 놓으면 뭐 거의 이펙선처럼 보이죠. 그래서 굳이 설정을 하지는 않을 거고, 거래량도 줄 거고. 1시간 차트인데 추세가 잘 나온 시장 이런 것들, 이거는 뭐 급락해가지고 이평선으로 찾기는 힘든데 어쨌든 추세가 좀 나오기 직전 이런 것들, 이것처럼 20, 40 여기도 그렇고 20, 40 노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자꾸 침범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더 큰 이평을 설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만 봐도 꽤 괜찮은 거래가 나오죠. 음, 그리고 추세 전환되기 전, 이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추세가 잡히고 배열이 만들어 완성이 됐죠. 그리고 기울기도 좋은 편이고, 이때는 한 요쯤부터는 계속 쇼스로 대응이 가능했다. 그리고 언제 이게 추세가 전환되느냐, 이게 단기평을 설정해 뒀으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이게 뭐 더블 바텀 W처럼 이렇게 바닥이 확인되기 되거든요. 이게 추세 전환 직전에 이런 게 확인되고 이 평을 위로 올라타고 다시 이 부분을 지나서 다시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기울기가 나올 때, 그리고 간격이 넓어지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제가 볼 때는 한 요,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한 요 고점을 넘어설 때부터는 다시 이제 이평선으로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 요런 때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왔지만 기울기가 살아있고 무너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이평선을 적용해서 보기는 봤는데 이런 식으로 깊게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 설정 값들을 조금 더 넣었죠. 이 설정 값들은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기준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지수 인덱스 쪽은 60일선을 월가에서도 60일선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60일선 위에 있으면 상승, 60일선이 무너지면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로 보는 식의 분석을 합니다. 자, 지금 3번, 5번을 살렸고, 그러면 60, 40이네요. 60, 자, 40, 60, 120 3개를 꺼내놓고 보겠습니다. 40선, 3번, 120. 이렇게 하면 평선이 40, 60, 121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요 추세, 현재 여기서 나오는 이 상승 추세를 이평선으로 제대로 거래가 가능해지네요. 네, 이런 식으로 종목 특성에 따라서 백테스팅을 해보고 이평선 값을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이평선을 꺼내놓으면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보기 힘들어가지고 이평선은 그냥 깜빡이로 씁니다. 볼 때 필요할 때 보고 꺼두는 걸로. 이걸 전체를 살려놓으면 기준점이 훨씬 많이 나오겠죠. 얘가 120선이고 얘가 240선입니다. 그리고 D는 여기 전체를 둘러놨어요. 제가 이게 이 간격이 유지가 되거나 무너지지, 기울기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 근데 사실 이렇게 넓게 이제 120, 120선, 240선
그다음에 60선이죠. 이거를 전체를 가지고 추세가 지속된다 안 된다를 유지를 하려면 이런 구간들이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추세가 확실히 나오면 20, 40 내지는 20, 60 정도를 기준 잡고 지지 저항 영역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0, 60 이걸 칼라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3번, 5번 사이를 칼라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숫자가 헷갈리는데 20, 20, 40, 60만 살려볼까요? 네, 이렇게 해도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40, 60만 살린다 라고 해도 충분히 거래에 신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간격도 보고 기울기도 보지만 지지저항으로서 이 영역 전체를 지지저항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살았고 간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치고 들어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때가 타이밍인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정도 고점 돌파한 이후부터가 이제 추세가 확인이 되는 거죠. 여기 이때는 확실하게 추세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이미 가격도 위로 올라가 있고 이렇게 눌림목 왔을 때 상승하다가 눌림목이 왔지만 이때 기울기나 간격은 오히려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딛고 올라갈 때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기준으로 이 병선을 활용합니다. 다이나믹 지지 저항으로 그리고 이 배열이 확인되고 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 한 30도 40도 정도 나오고 가면서 여기 간격이 넓어질 때 중장기의 이격도가 벌어질 때 그럴 때 이제 지지 저항 영역으로 쓴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확인이 안 되고 기울기 없이 이격도 없이 이럴 때 이런 구간들은 이제 이평선으로 거래를 하진 않는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평선을 이해했으니까 MACD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ACD는 자,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평선으로 거래할 때 진입 타이밍이 늦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MACD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됩니다. 뒤에 보시면 타이밍이 약간 빠르게 잡아져요. MACD 용어를 보면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보는 지표인데 이동평균선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격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MACD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MACD 선 그리고 얘 자체가 이평선으로 만들어지는 지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EMA가 적용되는 계산 공식에 보면 EMA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평선 두 개를 씁니다. 장기 단기, 단기 장기. 나중에 설정 값에 보면 뭐 패스트 슬로우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떠볼까요? MACD. 디폴트 값이 패스트가 그러니까 단기 평이 12일선 슬로우 장기 평이 26일선 그러니까 12일 2평 26일 2평 기본이죠. 그리고 EMA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게 MACD를 다시 입평하는 기준은 9일 입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히스토그램과 MACD 선과 시그널 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제로 라인도 꼭 봐야 되죠. 그게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MACD 선은 단기 평에서 장기 평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아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단순 이평을 12, 26 이렇게 봐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이평을 20일, 40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MACD도 20일, 40일로 씁니다. 왜냐하면 얘 타이밍보다 얘 타이밍이 좀 빠르거든요.
그 용도로 일단은 쓰기 때문에 메인 차트의 이평선 설정 값이랑 MACD 차트의 MACD의 이평선 설정 값, MACD의 설정 값을 같이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평과 장기평의 차이를 MACD 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격도죠. 그러니까 단기평에서 장기평을 뺐을 때 0이라 MACD 선이 0이라는 것은 이평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달리 얘기하면 이제 크로스 시점을 나타내는 거죠. 뒤에 이제 차트로 설명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영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MACD 선이 영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MACD 선이 영선 위에서 놀면 이 이평선 위에서 캔들들이 돈다는 뜻이고, 가격들이 이평선 위에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MACD 선이 MACD 선이 여기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이 영선 아래 있다는 것은 이 가격이, 그러니까 저 캔들이 이평선 밑에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MACD 선 파란 선이 영선을 크로스하는 시점, 이때는 어, 그 이평선에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얘가 타이밍이 조금 빨라요. 그냥 이평선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보다 타이밍이 조금 빠릅니다. 지금 이제 차트 분기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MACD 선이 영선을 뚫고 올라가죠. 또 여기서 MACD 선이 영선을 뚫고 내려오죠. 파란 선만 보시면 돼요. 하나 꺼볼까요, 그냥? 시그널 선을 먼저 꺼놓고 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도 끄겠습니다. 그리고 MACD 선을 보기 좋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가 이제 영선이죠, 영선. 제로 라인. 라인으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딱 해놓으면, 여기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나는 시점인데, 실제 이평선 크로스 나는 시점보다 확실히 빠르죠. 타이밍이 조금 빠릅니다, 얘가. 여기서 크로스 나는데 미리 알려주죠. 네, 이런 용도 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유는, 왜냐하면 얘가 그 MACD 선이 이 장단기, 그러니까 단기평에서 장기평을 뺀 그 이격도를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선을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를 뺐을 때, 그러니까 단기평이 여기서 빨간색이죠. 빨간색에서 이걸 똑같이 맞춰볼게요. 20, 40 이렇게 맞춰야지 설명이 되죠. 2번, 3번. 40, 60이네요. 40, 60. 그러면 똑같이 단기를 40으로 놓고 장기를 60으로 놨을 때, 이렇게 딱 놓고 보면 크로스 시점이 딱 일치하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MACD선은 단기에서 중기를 뺀 값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됐다라는 것은 크로스라는 거죠. 이 격도가 없고 딱 붙었다는 뜻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런 특성을 어떻게 거래에 활용하냐, 그거는 조금 마저 살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그널선은 이 MACD 선을 다시, 아까 기본 디폴트 값이 9였죠. 9 EMA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와 장기 평의 값들을 다시 평균을 낸 거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이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크로스를 가지고 이평선 크로스를 한 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 두 개가 먼저 크로스가 나오고 메인 차트에 이평선 크로스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가격 추세보다 MACD 선 추세가 약간 빠릅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까지 설명을 드리면, 히스토그램은 저는 이제 히스토그램 개인적으로 보진 않아요.
MACD 선에서 시그널 선을 뺀 겁니다. 그러면 이제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간격을 히스토그램으로 표시를 해둔 거죠. 이거는 이제 설명을 보면 MACD 선의 움직임을 한 발 빠르게 예측한다라고는 하는데 굳이 눈 사나워가지고 이거는 안 보긴 합니다만 왜 그런지 차트에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시그널 선도 살리고 시그널 선을 먼저 볼게요. 시그널 선. 자, 시그널 선의 크로스, 그러니까 MACD가 시그널 선을 크로스할 때를 한번 볼게요. 자, 이때가 데드 크로스 났죠. 그리고 이때가 골든 크로스 났죠. 이 시점이 보면 메인 차트에서 크로스 나오는, 즉 이 MACD 선이 0선에 가까워지는 붙는 타이밍을 조금 빨리 잡아줍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게. 여기서 크로스가 났으니까 0에 수렴되는 거죠. 0에 수렴되면 메인 차트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나서 아래쪽으로 꺾여서 내려오다가 0에 수렴되는 거니까 이제 크로스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즉 이제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크로스를 가지고 메인 차트 이평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타이밍을 빨리 잡아낼 수 있다. 이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가지고 골든 크로스면 매수, 데드 크로스면 매도 이렇게 하면 돈 다 잃어요. 왜냐하면 이런 급등 캔들을 단점이죠. 이평선의 단점이죠. 못 잡아주죠, 이게. 크로스 난 시점을 가보면 가격이 벌써 이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이때 매수 잡으면 손실 보고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다행히 추세가 잡혀가지고 올라갔지만 이렇게 꼬꾸라지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절대 거래 신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어, 앞, 앞에서 설명한 이평선의 단점, 그러니까 이런 급등 캔들을 못 잡아주는 단점. 이게 단순 EMA로 보면 5일 이평선이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5일 전 가격이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리고 계산하기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4일 전 가격이 2,000원이에요. 그리고 3일 전 가격이 아, 얼마일까? 다시 1,000원. 그리고 2일 전 가격이 500원. 그리고 현재 가격이 어, 아이고, 어떻게 문제를 내지? 현재 가격이 5,000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문제가 되나? 자, 이걸 이평선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게 단순히 어제 가격보다 급등했으니까 이평선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이거 4개를 먼저 평균해 볼까요? 4,500원이죠. 평균하면 한 1,004로 나누니까 한 1,100, 뭐 몇십 원 정도 되겠죠. 1,108, 1,12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 제가 질문을 잘못 냈다. 다시. 5일 전 가격이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리고 현재 가격은 4일 전 가격은 2,000원, 3일 전 가격은 1,000원.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밑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가격은 다시 2,000원. 그러면 오늘 가격이 7,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평선은 어떻게 그려질까? 여기까지 평균해 보면 5천 만 나누기 4니까 또 딱 안 떨어지냐? 어쨌든 만원 나누기 4를 하면 2,500원이죠. 평균가. 그러니까 이게 캔들은 이렇게 종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평선은 여기까지 마지막 이평선은 2,500원을 그려주고 있겠죠. 그러면서 현재 가격이 7,000원짜리 7,000원으로 막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평선은 어떻게 될까? 2,500원에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죠, 또. 이게 4위평이구나. 자, 이렇게 하면 또 만원이잖아요? 얘가 마감이 됐다는 거는 이게 4위평입니다, 4위평. 얘가 마감이 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4개의 평균값이죠. 얘는 빠지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 가격만 보면 아 7,000원이니까 이 평이 오를 것 같은데 얘 4개를 다시 평균해보면 이거 얼마지? 5천, 12,000원. 12,000원에 3. 아 3,000원이나 조금 오르구나 조금. 그러니까 2,000원에서 갑자기 가격이 2배, 2.5배가 올랐죠. 2배 넘게 올랐는데도 이 평선은 이렇게 따라 올라가지가 않고 요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이래서 이 급등 캔들을 잡아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값이니까. 얘가 평균값에 반영이 되려면 다음 캔들이 나와줘야지 이제 이평선이 서서히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또 급락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늦다는 거죠. 이평선은. 이 평균 가격이 이만큼 가격이 왔을 때 반영이 돼서 올라갔다가 얘는 다시 뒤에 몇 개가 더 나오고 나서 반영이 되니까 뒤늦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등 급락이 나올 때 이평선은 항상 가격에 속도를 못 미친다. 예, 그게 이제 단점인 거죠. 이런 경우처럼.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MACD를 쓴다. 특히 이제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크로스를 가지고 실제 이평선의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시점을 좀 빠르게 체크를 한다. 근데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MACD의 활용 가치는 이거예요. 그리고 얘 역시 이제 이평선 기준이기 때문에 어, 배열, 배열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요 기울기랑 요 간격 이게 똑같은 논리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평선이 크로스 되기 직전 이게 크로스 돼서 이렇게 올라가기 전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더블 바텀처럼 만들어져요. 더블 바텀이나 트리플 바텀 아니면 여기서 더블 탑 치고 이렇게 빠졌다가 시그널선을 치고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이런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도 한번 딱 찍고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요. 이런 바닥을 확인하는 패턴을 만들고 크로스된 이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또 이렇게 크로스되는 척 하다가 떨어질 때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00%는 안 된다. 보조지표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시간으로 보면 이 순수하게 MACD나 이 팩만 가지고 아 이거 크로스 됐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약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마저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히스토그램은 이 MACD 선에서 시그널선을 뺀 값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격도예요. 이격도. 여기서 이제 이 두 개의 선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히스토그램이 제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MACD 선이 밑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히스토그램은 음봉이에요, 음봉. 그리고 여기에 붙었다는 거는 여기가 이제 히스토그램이 0에 딱 수렴했다는 뜻이고 이 간격이 커진다는 것은 간격이 이렇게 넓다는 것은 히스토그램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간격이 좁아든다는 것은 히스토그램이 좁아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붙으면 0. 그리고 반대로 MACD 선이 올라가면 양전이 되는 거고 간격이 점점 넓어지면 히스토그램은 점점 크게 그려지죠. 왜냐하면 두 개의 간격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가다가 이제 간격이 좁아지죠. 그러면 히스토그램이 점점 작아지다가 크로스 나오면 여기 0 딱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열어볼까요 이제? 아니야 너무 크게 그렸네. 뭐 아무튼 그죠? 요 MACD 선과 이 시그널 선의 간격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딱 보면 딱 그대로 갑니다. 여기 크로스 됐을 때 0, 그리고 데드 크로스 됐을 때 음전, 그리고 골든 크로스 됐을 때 양전.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떤 효용성이 있냐? 어, 일단은 뭐 그 보통 이렇게 막대를 가지고 보면 보통 이렇게 보죠. 이 추세가 계속 올라간다. 꺾였다. 추세가 꺾였네.
반대로 가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거 정말 실시간 실전 매매에서 이거 정말 이거 보고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히스토그램 꺼놓고 보고, 그리고 이 양전 음전됐다라는 거는 얘 크로스 되는 걸 보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MACD의 시그널선과 MACD 선과 시그널선은 EMA 기준이기 때문에 이평선의 배열 빼고 기울기 간격 이론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간격이 크진 않지만 미세하게 보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확실히 보이죠. 더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는데 확실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은 거의 쓸모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차트가, 그리고 이 요렇게 더블 바텀을 만드는 요런 움직임들, 크로스 되기 전에 바닥을 확인하는 패턴, 요걸 보기 쉽게 보기 위해서 제가 색깔 넣는 거예요. 그냥 요게 이제 위에 게 제가 쓰는 MACD인데, 이 제가 이게 차트 띄워놔서 보려고 띄우는 게 아니고 요즘 제가 쓰는 게 이제 모니터가 크다 보니까 이런 차트를 쓰거든요. 어? 아, 그래. 이렇게 멀티 타임 프레임이죠. 4시간, 1시간, 뭐 30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게 화면이 이렇게 길쭉하니까 차트가 찌그러져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뭐라도 넣어놔야지 얘가 비율이 맞아 들어. 그것 때문에 꺼내 놓는 거 이유가 크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다른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을 때 한번 힌트 확인용으로 그냥 보는 용도로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아, 이거 여기까지 하면 이제 MACD가 그려지는 원리, 그리고 이평성이 그려지는 원리는 이해를 하신 거죠. 하신 거예요. 그리고 MACD를 쓰는 이유, 그러니까 요 까만 선이 MACD 선이고 밑에 아랫게 시그널 선입니다. 양전이 됐을 때는 회색으로, 음전이 됐을 때는 까만색으로 색깔을 제가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히스토그램은 아예 삭제를 해버렸고.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맞춰볼게요. 얘가 지금 40, 60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단기를 40으로 놓고 60으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음, 이 여기서 크로스가 나면 정상적인 거라면 조금 있다가 메인 차트에서 크로스가 나와야 되는 건데, 꼭 그렇게 가라는 경우는 없죠. 이렇게 크로스 났다 다시 꺾여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얘는 크로스 나기 전에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그러니까 보조 지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차트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MACD를 과연 언제 쓰냐, 왜 쓰냐, 뭐 그것까지, 이게 좀 보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차트에서도 확인이 돼요. 이게 그게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되냐면 캔들이에요. 캔들 자체가 이렇게 더블 바텀식으로 출렁출렁 거리면서 크로스가 나옵니다. 이때 이렇게 얘를 확인하고 얘를 확인했을 때 우리는 조금 이런 급등 같은 거를 미리 잡아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상관은 그래요. 근데 실제 거래를 저도 이게 보조지표를 가지고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제가 보조지표 활용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평선 추세장에서 눌림목 되돌림 잡을 때 이평선을 주로 활용하고, 나머지 보조지표는 저도 잘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음, 또 뭐가 있지? 어, 어. 얘가 단기평을 그냥 캔들 가격 자체를 놓고 보는 방법도 있어요. 얘를 선으로 보면 이거 자체가 그냥 선처럼 똑같이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어디를 봐야 되나? 여기 보면 추세가 이렇게 쭉 잘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평선을, 메인 차트 이평선을 보면 기울기가 잘 내려오고 넓이도 간격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돌면서 간격이 좁아들죠. 이때 보면 추세가 전환될 때
항상 이런 모양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캔들만 봐도 캔들의 모양만 봐도 아, 추세 전환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평선을 안 봐도.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가격이 돌죠. 그리고 두 번 찍죠. 뽕 떴다가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죠. 그럼 여기가 스타점인 거예요. 그 이후에 이평선이 이제 기울기가 나오고 간격이 벌어진다. 그러면 또 똑같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잡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하고 똑같이 보면 여기 보면 미세하게 이런 게 확인이 되고 추세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몰라 이게 지표를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잘 하기도 해요. 근데 요런 걸 원리를 알고 차트에서 많은 거래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요렇게 메인 차트의 모양들도 조금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크로스 났다고 해서 무조건 곧 있으면 이제 메인 차트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 날 거야 라고 판단해서 무작정 매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흐름들이나 이런 모양들 가격이 도는 모양 그리고 여기도 잘 보면 이평선이 이렇게 약간 이제 바닥을 그리는 모양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캔들 자체도 그렇고 이런 거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걸 가지고 연습해도 아마 이평선 가지고 보조지표를 가지고 거래를 해도 무작정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이런 원리를 알고 그리고 메인 차트도 어느 정도 볼 줄 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조 용도로 쓰면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올해 이제 계속 그 차트를 계속 보면서 거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거 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봐도 이것만 봐도 MACD가 그려지고 이것만 봐도 RSI가 그려져요 대충 계속 보다 보면. 근데 그전에는 이걸 모르니까 아 여기에 무슨 비법이 있구나 라고 기대를 갖고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공부는 해보되 여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쏟지는 말아라. 그리고 거래할 때 얘를 절대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아이씨, 강의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설명드릴게요. 음, 자, 우리가 이제 이평선 3개를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를 놓고 조금 더 타이밍 빠른 MACD를 활용해서 조금 더 타이밍을 빨리 잡는 방법. 이거 저도 이제 책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어떤 걸 쓸까? 20, 40, 60. 20, 40, 60 써죠. 20, 40. 아, 20은 20, 40, 60. 20, 40, 60 써죠. 뭘 써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리고 MACD를 3개를 넣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소스 올려드릴게요. 이거 코드 만드는 거는 이거 여러 가지 적고 나오니까 이게 여기 누르면 소스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 해서 스크립트 이름 바꾸기나 아니면 어, 스크립트 복사본 만들기를 하면 본인만의 스크립트가 만들어져요. 이 클라우드 MECD는 제가 만들어서 이름 붙여놓은 건데 그래서 요 소스를 카피해서 붙여놓고 저장을 하면 나만 쓸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표에 보면 내 스크립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량은 조금 닫아놓고요. 얘도 똑같이 그러니까 아까 이평선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단기 20, 40, 60이잖아요. 단기가 20이에요. 그리고 배열이 만들어지기는 단기가 중기를 먼저 뚫죠.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 단기가 장기를 뚫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기가 장기 입형을 뚫습니다. 그러면서 배열이 정배열이든 역배열이든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설정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평을 보는 거죠. MECD를. 순서는 이래요, 순서. 자, 이 평이 여기서 크로스가 나가지고 짧지만 어쨌든 역배열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때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단기가, 그러니까 MACD가 이 평에 크로스를 좀 빨리 잡아주잖아요. 그걸 보는 겁니다. 단기가 중기를 뚫어요, 여기. 그리고 미세하지만, 이건 너무 미세한데. 아씨, 이게 이평 간격이 20, 40, 60이어서 그런가? 어쨌든 단기가 다시 중기를 뚫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가 중기가 장기를 크로스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예, 이런 식으로 어쨌든 크로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준을 여기다 두는 거죠. 장기. 얘가 뚫렸을 때 얘 기울기랑 간격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추세가 뒤집힐 계속 이렇게 쭉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기울기냐 간격이냐를 보고 이 타이밍 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캔들이 한 요 정도 되죠. 뭐 종가부터 어, 고가 저가 사이인데 요 사이에 어쨌든 매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크로스가 나오고 얘는 이제 너무 한꺼번에 크로스 나와가지고 MACD 크로스 타이밍 자체도 이렇게 붙어서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이때 매도 들어가서 언제 매수를 그 청산을 하냐. 마찬가지 반대죠. 얘가 크로스 나오면 크로스 나오기 전에 바닥 만들고 크로스 나오고 여기 크로스 나오고 그 다음에 장기가 크로스 나올 때 이때 빠져나오는 거죠. 이때 빠져나오든지 어, 아니면 단기가 또다시 이제 중기를 뚫었을 때 반대로 뚫었을 때 이 타이밍에 빠지든지 근데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죠. 뚫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한 기준을 연습을 통해서 조금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이 방법은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MACD의 이게 이제 MACD의 장점을 활용하는 거고 이 급등 나오기 전에 신호를 얘가 잡아주는 겁니다. 이평선으로는 이 급등 못 따라가니까 그 이평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MACD를 활용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 시점에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웃긴데 자, 이 타이밍 시점에 이 크로스 이후에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여건 기울기가 그래도 실시간으로 보면 진짜 요만큼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되게 웃긴 거지. 그죠? 그렇다면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한 요 정도까지 봤어. 요 정도까지 봐도 돼요. 나중에 이제 메인 차트 보면 크게 안 움직여 있어요. MACD는 많이 움직였는데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 움직임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어디야? 어? 여기구나.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가 장기를 뚫었던 이 MACD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 끄트머리의 기울기나 이런 것들 보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웃겨가지고 저는 이거 잘 안 쓰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요때 이제 메인 차트를 보면 얘가 메인 차트 관점에서 이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모양새가 갖춰지느냐 그걸 보면 조금 더 확률은 올라가긴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파동 이론을 접목해서 얘가 끝지점이냐 그런 걸 판단하면 뭐 보조지표로서는 아주 훌륭하겠죠. 근데 얘를 가지고 먼저 1순위에 놓고 판단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자, 우리가 파동 관점에서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가격이 돌 끝지점이야 라고 분석하고서 또는 어,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부분을 보면 가격이 살짝 도는 느낌이잖아요.
돌아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단기평을 뚫고 지금 밟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기까지 메인 차트에서 확인을 하고 그때서야 이제 MACD 한번 확인하자, 확인 차원에서 라고 하면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이럴 때는 이제 힌트 중에 가장 늦은 힌트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힌트 플러스 1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는 충분히 보조지표를 활용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보조지표의 목적이니까. 그러면 이 급등 캔들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평선 가지고서도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여기 딛고 하는데 얘가 그 확신을 플러스 해준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보조지표의 역할로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강의 너무 길어졌는데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이거 했나? 이거 여기서 설명 안 했는데 메인 차트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죠? MACD 선의 의미. MACD 선은 메인 차트에서 이 두 개의 단기, 장기 평선 간의 차이. 위가 붙으면 0에 수렴되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0과 크로스 되는 거죠. 실제 MACD는 0 크로스 될 때가 그 타이밍인데, 어, 실제 이평선의 크로스보다 약간 한 타이밍 빨리 잡기 위해서 우리가 시그널선을 도입해서 쓰는 거죠. 이때 크로스 됐다고 바로 잡냐? 얘도 똑같죠. 기울기 간격 벌어지는 거를 봐야 되죠.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그 확인할 타이밍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붙기 전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크로스가 메인 차트에서 크로스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만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MACD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때 MACD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줄 때 메인 차트는 큰 움직임이 없어요. 보통은 옆으로 갑니다. 충분히 진입 타이밍이 조급하지 않아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 크로스 났어 라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확인 매매라면 확인 매매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이버전스도 볼 수 있는 것. MACD는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다이버전스를 봐도 돼요. 근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얘의 간격이 히스토그램이니까 굳이 히스토그램을 안 봐도 다이버전스를 유추해낼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히스토그램이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간격이 줄어드니까 여기서 줄어들 거고 다시 넓어지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 됐으니까 양전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으로 보면 확실히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될 것이고 MACD 선만 보면 약간 요 정도의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겠죠. 어쨌든 이것도 익숙하면 이게 다이버전스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바텀처럼 나오고 크로스 나왔고 그리고 실제 크로스 요때는 지금 타이밍이 만약에 얘를 조금 더 확인할 것 같았으면 요 급등 캔들은 못 먹었겠네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얘가 치고 올라가는 각도 뭐하고 비교해야 되나? 하여튼 크로스 되는 각도가 이렇게 크로스 되냐? 이렇게 크로스 되냐? 그리고 이전 모양 이런 걸 가지고 유추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걸 공부해보고 나면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 참 뭐 쓸만은 한데 굳이 이거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면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알고 쓰면 유용합니다. 유용한데 네, 히스토그램 여기 있죠. 히스토그램으로 보게 됐을 때는 다이버전스가 확 눈에 들어오는데 뭐 그렇습니다. 여기 히스토그램과 시그널선과 이렇게 크로스 될 때가 여기 양전하는 타이밍. 앞에 차트 보면서 이미 다 설명드렸네요.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 경우 이제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다고 치면 이건 제 경우를 가지고 이평선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저는 이제 이거 뭐야? 저는 이평선은 이제 추세를
추세를 확인한 다음 추세 매매를 할 때 눌림목 또는 되돌림에서 조정에서 거래 타점을 잡을 때 이평선을 씁니다. 다만 이게 추세가 확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배열이 확인되고 이 기울기가 확인되고 그 다음에 이 중기와 장기 이평의 간격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된 다음, 그리고 이제 복합적으로 보면 여기서 뭐 이런 뭐 더블 바텀 아니면 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도는 움직임, 뚫고 나서 지지받는 움직임, 이렇게 다 확인이 되면 이후 추세를 거래할 때 지지 저항 영역으로 쓴다. 이 이평 영역을. 저는 이평선 쓸 때 딱 요거 하나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이평선 배열 확인 안 되고 기울기 확인 안 되고 간격 확인 안 될 때는 이평선으로 절대 거래를 안 한다. 할 수가 없죠, 이때는. 그리고 이평선은 그렇고, 이제 MACD는 이평선의 크로스 시점을 조금 빨리, 한 타이밍 빨리 잡아준다. 그렇지만 얘도 후행성이다. 얘만 보고 거래하면 나락가죠. 이게 이렇게 갔을 때 충분히 그 다음 움직임이 여기 크로스가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려면 여기 메인 차트에 이런 가격 도는 모양,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동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동의 크기를 따라서 비율을 따라서 여기가 다음 전환되는 파동이 나올 타임이다,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본 다음 마지막 확인용으로. 근데 사실 이게 확인이 되면 얘는 당연히 보조지표들은 당연히 그렇게 그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조지표에 너무 많은 공을 들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가 분석이 되면 보조지표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길어졌습니다.